자, 이제 그 밖의 회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의 회사는 총 4개의 회사가 있죠. 이 4개의 회사를 이제 주식회사의 목차에 맞춰서 각각 따로따로 이제 서술을 해놨어요. 어, 4개 회사 중에 이제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회사를 뽑는다면 한명회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명회사에 대한 규정을 잘 해놓으면요. 합자회사의 절반은 끝나는 거예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관련된 규정은 한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또 나머지 것들도 한명회사와 유사한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도 이 내부적인 문제에 관해서는요.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명회사를 잘 해놓으면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도 한 절반씩은 끝난다 이거지요. 일석삼조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좀 이제 후순위를 뽑자면 유한회사가 조금 뭐랄까 중요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속칭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양이 많은데 유한회사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한회사는 이제 주식회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대신 조금 양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유한회사부터 살펴볼게요. 자, 유한회사의 설립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원시정관의 작성인데요. 주식회사는 발기인들이 원시정관을 작성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요 전부 다 사원들이 그 정관을 작성합니다. 설립 시 자,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11년도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는 사원의 수가 50인을 초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50인 이상으로도 사원의 수를 둘 수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는 최저자본금 1,000만 원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최저자본금에도 현재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자, 쭉 1번부터 7번까지가 정관의 기재사항인데요. 먼저 주의할 것이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에 기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자 한좌의 금액, 주식회사의 액면가와 같은 개념인데요. 이 출자 한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식회사와 같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태 설립사항. 자,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를 해야지만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고요. 다만 다른 점이 이 변태 설립사항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조사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태 설립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식회사의 경우는 검사인의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따 보겠지만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설립 시 사원이 별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태 설립사항의 종류를 보시면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발기인의 보수라든지 발기인의 특별이익 같은 변태 설립사항이 없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자 정관의 효력 발생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 다만 소규모 유한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유한회사라면 원시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설립시 기관의 선임 방식. 자, 설립시 이사와 감사 선임 방식이 주식회사와 다른 것이요. 자, 초대이사, 설립시의 이사를 정관의 기재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초대이사는 누구로 한다는 방식으로 선임을 끝낼 수도 있고요.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설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요. 다음 초대감사. 자,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하였다면 이사와 같은 방식으로 선임한다라고 했으니까 정관에 초대감사는 누구다라고 따로 적을 수도 있고 초대감사가 누구다라고 정관에 적지 않는다면 별도로 사원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출자의 이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사원마다 몇 좌를 출자했는지가 정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원마다의 출자 가액이 정관에 딱 기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사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출자 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인수라는 게 없어요. 설립 시에는 별도의 인수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자, 사원이 아닌 자는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설립 방식과 비교를 한다면 오직 정관에 사원으로 기재된 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니 발기 설립의 방식만 이제 유한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이기 때문에 노무나 신용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고요.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다음 설립 등기사항, 이러한 사항들 등기한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다음 설립에 관한 책임 보겠습니다. 자, 설립에 관한 책임으로서 자본 충실 책임이 자,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 규정된 것이 있고요.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자, 설립 시 변태 설립 사항인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원이 부담하는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가액 부족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자,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의 그 재산의 회사 성립 당시의 실제 가액이
정관의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면 실제 가격보다 정관에 더 큰 금액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가격보다 정관에 부풀려 적은 것이에요. 자본 충실의 위협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 성립 당시의 모든 사원이 이 내용을 동의해서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성립 당시에 모든 사원이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요. 자, 자본 충실 책임으로서 사원의 책임은 앞으로도 계속 똑같아요. 스스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뭐 총사원의 동의 같은 방식으로 면제하지 못해요. 다음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인데요. 자, 우리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이란 것은 일종의 납입담보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회사의 설립 시에는 인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인수담보 책임 형태는 없고 납입에 대한 책임만 있고요. 나중에 증자 시에는 그때는 인수와 납입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증자 시의 자본 충실 책임에는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시에는 납입담보 책임만 있어요. 자, 회사 성립 후에 따져보는 것이고요.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 자, 설립 당시에 사원이 설립에 관한 업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원이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사와 감사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회사의 자본 충실 책임은 늘 똑같아요.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해요. 사원의 책임을 스스로 면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이게 자본 충실 책임임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으면 면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한책임회사의 자본 충실 책임의 공통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 유한책임회사의 자본 충실 책임은 설립 시와 증자 시 그리고 나중에 배울 조직 변경 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설립 시에는 재산가액 부족액에 대한 책임과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으로서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이 납입담보 책임만 있습니다.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 설립에서는 사원이 업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책임을 무조건 사원이 다 부담을 해요. 그리고 자, 재산가액 부족은 정관의 기재로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원만 부담을 하고요. 이사감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을 사원과 이사감사가 모두 부담하고요. 설립 시에는. 자, 그리고 증자 시에는 이사와 감사가 증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다만 현물 출자와 유한회사는 재산 인수가 증자 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증자 시에도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에 관해서는 사원들의 결의로 이를 정해요. 그래서 자, 증자 시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의 재산가액 부족액은 증자 시에도 사원만 책임을 지는데 이게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다 보니까 자, 설립 당시에는 모든 사원이 동의했지만 여기서는 반대한 사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의한 사원만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사감사는 책임이 없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증자 시에는 인수와 납입이 있기 때문에 출자 미필액에 대한 책임이 인수담보와 납입담보 책임 모두 있을 수 있고, 자, 증자 시의 출자에 관한 업무는 이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사가 책임을 지고, 자, 유한회사의 감사는 언제나 이사와 함께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다면 감사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자, 증자 시의 출자 미필은 사원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금 총액 제한을 위반했을 때 결의 당시에 사원, 이게 총사원 동의로 정하기 때문에 결의 당시에 모든 사원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더해서 이사감사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사원의 책임들 그리고 여기서 이사감사의 책임들이 쭉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사원들의 책임은 무조건 면책 불가해요. 그리고 요 하단의 이사감사의 책임은 모두 총사원의 동의로 이거 왜 잘렸어? 면책 가능합니다. 면책 가능해요. 자, 다음 설립의 기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립 무효회소, 취소회소. 자, 주식회사는 설립 취소회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다 설립 취소회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다 똑같아요. 자, 유한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사원, 이사, 감사에 하나요. 자, 설립의 취소는 자, 취소권자에 하나요. 요 취소권자라는 것은 민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취소권자에 하나요. 자, 무효건 취소건 설립일로부터 2년 내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설립 무효회소와 취소회소. 자, 각각 제소권자가 다르다는 거. 소의 원인도 물론 다르죠. 다음 사후 설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립 후 2년 내에 자,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원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규정이고요. 사후 설립이라는 것은 재산 인수에 대한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식회사와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음, 자, 주주와 주식이라는 이 목차에 대응해서 사원과 지분이라는 목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원권이라는 권리가 이제 주식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공익권에서 소수사원권이라는 것이 주식회사와 다른 것이, 주식회사는 위대한 주검사가 100분의 1 소수주주권으로 규정되어 있죠. 유한회사는요, 위대한 주검사도 다 100분의 3이에요. 100분의 1 소수사원권이 유한회사에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사원 명부는 주주 명부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치와 열람 방식도 똑같고요. 그리고 주주 명부에 부여되는 효력도 사원 명부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분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분의 공유, 주식의 공유에 관한 333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해서 주권이라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죠. 유한회사는 지분의 증권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죠.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폐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원들이 정해진다면 그 사원끼리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사원의 지분 양도도 주식회사에 비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떠한 사원의 지분에 관해서 증권이 있다면 그 양도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지분의 증권화가 금지됨으로써 사원의 지분 양도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지분의 양도 방식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도를 허용하긴 합니다. 자,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정관으로 그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주식회사는 그 양도 제한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유한회사는 그냥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지, 어떤 방식으로 양도를 제한할지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음, 자, 요건. 지분의 양도의 요건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분의 증권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대항 요건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지분의 이전은요, 나름의 그 지분 양수 사실을 입증하여 회사에 대해서 명의개설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명의개설하지 아니하면, 자, 지분에 대해서 별도의 증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뿐만이 아니라 명의개설해야지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뭔가 내가 이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원 명부를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기 지분의 취득. 자,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 특정 목적 외에도 어떻습니까?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라면 어떤 목적이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그 외에 특정 목적으로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유한회사는 특정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정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지분의 입질. 자, 사원의 지분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당연히 담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질할 수 있는데,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 증권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만 입질하겠어? 사원 명부에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만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식에 대한 입질 방식으로 분류를 하자면 등록질의 방식으로만 입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질권자의 물상대이권 등 나머지 내용은 주식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지분의 소각도 주식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원총회라는 것이 있죠. 자, 사원총회의 소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원총회 소집은 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유한회사에는 이사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를 한 명만 둬도 되고요. 여러 명 두더라도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가 아니라 그냥 각 이사가 소집을 하는 것이에요. 다만 100분의 3 소수사원이, 자, 주주총회 규정처럼, 자, 이사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소수사원의 소집에 대해서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또 이런 규정이 하나 있어요.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수사원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냥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소집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고, 또 요 100분의 3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정해서 다른 소수사원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도 있고, 회사가 좀 자유롭게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 유한회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운영이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소수사원의 소집 절차 자체는 주주총회 소집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감사. 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여기에 이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소집이 가능하죠. 근데 유한회사의 감사는요,
그냥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사회 법원의 허가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감사가 소집 통지를 보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다 이거죠. 다음, 자, 법원의 소집 명령. 요 내용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그렇게 주식회사 같은데 다만 소집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지가 주식회사와 좀 달라요. 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 아무 때나 검사인이 보고를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명령했었죠. 근데 유한회사는 감사가 있으면 감사에게 소집을 명령하고요. 감사가 없을 때 자, 유한회사는 각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명령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가로 2번 소집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는 2주간 전에 소집 통지를 보내지요. 유한회사는 회의에 1주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고요. 그러니까 1주간 전 통지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나머지 내용은 요 내용은 이제 소규모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와 같고요. 다음 소집 기타 내용. 자, 소집지에 대한 내용은 주주총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도 주주총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결의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어로 1번 의결권인데요. 자, 한 개의 출자 한 좌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라는 점은 1주 1의결권의 원칙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 의결권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한 종류 주식이라는 것을 발행할 수가 있죠. 근데 유한회사는 종류 주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한회사는 의결권에 관해서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의결권에 대해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종류 주식을 발행한 대신 정관으로 종류 주식 같은 것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종류 주식처럼 의결권이라든지 이익 배당이라든지 자녀재산 분배에 관해서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인정되는 상환 주식이나 전환 주식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요 자녀재산 분배까지만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의. 자, 결의의 요건,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가 있고요. 각각의 내용은 우리 주주총회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특별결의 사항도 이제 정관 변경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한 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들이 특별결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서면총회. 이거는 소규모 회사의 완전 서면총회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요 소규모 회사의 서면총회와 같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사원총회를 열지 않고 가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음 기타 내용, 자, 의결권 행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식회사 규정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원총회에 이어서 이사에 관한 내용 살펴볼게요. 자, 선임과 종임입니다. 먼저 선임 방식은 사원총회에서 이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으로만 이사를 두면 되는 것이에요. 3인 이상 이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초대 이사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 보통 결의로서 선임을 하고요. 다음 이사의 지위. 자,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 관계로 본다라는 주식회사 규정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뭐 사회이사 같은 거 없습니다. 사회이사 같은 거 없고요. 다음 임기에도 이게 특이한 거예요.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사 임기에 상한이 있죠. 유한회사는 임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야, 나 회사 좀 설립하려고 하는데 뭐 설립할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운영이 제일 방식이 편하거든요.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것이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랑 주식회사랑 제일 편리한 점이 실질적으로 제일 편리한 점이 뭐냐면 임원의 임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회사 설립했어. 내가 주주이자 대표이사 맞잖아. 그래도 3년마다 등기를 계속 갱신해줘야 돼요. 이거 갱신 안 하면 또 과태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한회사는 내가 한번 설립할 때 대표이사이자 이사로 취임했어? 그러면 그냥 냅둬도 돼. 임기에 제한이 없으니까 10년, 20년 냅둬도 되는 거야. 훨씬 편하지요. 다음 이사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각이사가 회사의 기관이 되어서 업무 집행을 하게 돼요. 다음 기타 준용 규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종임에 관한 내용. 자, 주식회사와 비슷합니다.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로서 해임을 하고요. 자, 임기 중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용하고요. 그리고 소수사원의 해임 청구도 주식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사의 권한입니다. 업무집행권. 자, 업무집행은 각이사가 수행합니다. 다만 이사가 여러 명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인데 유한에서는 이사회라는 회의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 요 중대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대지지, 지배인 업무 집행, 지배인의 선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같은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하라? 이사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랑 비슷하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랑 비슷하게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라라고 한 것이에요. 다음 사원총회도 뭐는 할 수 있느냐? 자, 사원총회도 지배인의 선회인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배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 과반수로 지배인을 선회임하지 않고 사원총회에서 직접 지배인을 선회임할 수 있다는 점. 다음 직무집행 정지는 주식회사와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대표권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은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규정을 보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거고 이거는 또 뭔 규정이냐. 이 두 개의 앞뒷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하단에 각주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법문상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58조 각주를 보시면 이거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규정과 배치가 되니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거죠. 참고만 하시고요. 자, 다음 공동대표이사,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자, 이사와 회사 간 소송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회사가 90%예요. 그러니까 이사와 회사 간 소송을 감사가 대표하라 그러면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감사를 배제하고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라고 한 것이에요. 감사가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다음 기타 내용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사의 의무와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의 의무로서 경용자 3대 의무가 중요한데요. 기회 유용 금지 의무라는 것은 2011년도에 상법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주식회사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 4개 모두 기회 유용 금지 의무라는 것은 없고 자, 업무 집행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경업 금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업 금지 의무는 주식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요. 이사회가 없잖아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경업에 대해서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요. 자, 이거 주의하세요.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이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자기거래 승인이 감사의 승인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책임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충실 책임, 이사가 자본 충실 책임을 자, 설립 시와 증자 시. 자, 변태 설립상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설립 시와 증자 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증자 시에는 이제 인수담보 책임도 부담을 하게 되고요. 다음 조직 변경 시에도 자본 전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만약에 감사가 있다면 자, 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떤 경우에도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한회사의 감사는 언제나 이사와 함께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이게 자본 충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유한회사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사와 감사는 일꾼들 아니냐? 얘네들의 책임만큼 면제하게 해주자 라고 그걸 허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에요. 자, 다음 손해배상 책임은 주식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사원의 업무집행 감독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과 대표소송 규정이 있는데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위대한 주검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분의 3 소수 사원권이라는 것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다음 감사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선임과 종임인데요. 자,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이거는 뭐 한 5년 중에는 3년 정도는 출제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둬도 되는 거예요. 감사를 두기로 했다면 사원총회의 보통 결의로서 이제 선임을 하고요. 초대 감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감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고 그리고 감사의 임기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 내용들은 이제 기타 준용 규정들은 주식회사 규정들을 준용을 쭉 하고요. 다음 종임에 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임기 중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주식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그런데 소수 사원의 해임 청구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감사 안 둬도 되는 애를 뒀으니 소수 사원이 해임하진 않게 하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아니면 그냥 입법 미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한과 의무 책임 주식회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및 업무 감독권 주식회사와 똑같고요. 기타 규정들도 주식회사와 똑같다 보시면 되겠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거 사원총회를 직접 그냥 소집할 수 있다는 게 주식회사와 좀 다른 점이죠. 자, 다음은 의무, 책임. 이 주식회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주식회사와 거의 똑같은데 책임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이 자본 충실 책임을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이 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유한회사의 감사가 주식회사와 감사와 다른 점을 좀 정리해 보면요. 자, 유한회사의 감사는 첫 번째 임의기관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다음에 사원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소집 명령을 할 때 감사가 있으면 감사에게 소집 명령을 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승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자본 충실 책임을 이사와 함께 부담하고 이 자본 충실 책임을 이사와 함께 부담하고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자, 주식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한회사의 감사의 다른 점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임사자 자로 기억하세요. 임사자 자. 자 앉아. 안 자고 있다 이거죠. 임사자 자로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이번엔 기업 재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의 증가에 관하여 신주 인수권처럼 사원의 출자 인수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사원은 그 지분에 따라서 출자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다라는 일종의 추상적 출자 인수권이라는 것이 법령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도 출자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주식회사에 인정되죠. 다만 주식회사에서는 제3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할 때 정관 규정과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한회사는요. 유한회사는 정관 규정, 경영상 목적 아니에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 같은 걸 출자 인수권을 부여할 때 자, 보세요. 자본금 증가 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출자 인수권을 부여하기로 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실제로 자본금을 증가할 때 요만큼은 제3자한테 투자받자라고 정할 수 있는 거야. 사원이 아닌 자도 투자를 할 수 있죠. 유한회사 설립 시와 달라요. 증자 시에는 사원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어요. 또한 자, 미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특정한 자에게 언젠가 장래에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너한테 출자 인수권을 주기로 약속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전자는 실제로 증자를 할 때 출자 인수권 주는 거니까 구체적인 출자 인수권을 주는 것이죠. 제3자에게. 근데 후자는 뭐야? 언젠간 줄게. 추상적인 출자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약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출자 인수권이건 추상적 출자 인수권 이건 제3자 인수권 부여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별도의 경영상 목적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다음, 자, 자본금의 증가 절차. 자, 자본금이 정관의 기재가 되다 보니까 자본금의 증가건 감소건 무조건 사원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을 위한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증자 시에도요. 자, 증자 시에도 현물 출자, 재산 인수라는 게 있어요. 증자 시에도 재산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는 자, 주식회사는 증자 시에 정관을 바꾸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바로 발생하지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따 보겠지만요. 유한회사는 자본금을 증가할 때 정관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 증가의 효력이 설립 시와 똑같아요.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시와 똑같이 재산 인수를 똑같이 규제하는 거예요. 증자 시에도.
그래서 증자 시에도 재산인수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3자 출자인수권 부여 시 특별결의로 정한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다음 인수 방식. 자, 주식회사는 인수를 할 때 모집 설립 증자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주식 처약서로서 인수를 해야 되죠. 하지만 유한회사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처약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서면으로서 인수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한회사는 소규모의 회사를 상정하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운영할 것을 가정하고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그 출자를 인수하는 자가 주식회사처럼 막 수백 수천 명이 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을 거니까 야 그냥 니들 마음대로 계약서 써라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니 소규모의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이니 주식회사처럼 우리 회사 투자할 사람 투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인수인을 정해야 돼. 그리고 얘만 출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오십니까? 예. 공모하는 방식은 안 돼.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 그 사모에서의 출자 인수인은 특별결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다음은 납입. 납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일시 현실 납입을 해야 하고요. 납입 시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라는 421조 규정도 유한회사가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경 등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자본금이니까 본점에다가 증자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자, 주식회사는 이 증자 등기가 주식회사는 대항유권이죠.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 발생하는 거였죠. 근데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증가는 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본금 증가의 재산인수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잘 보세요. 자, 우리 주식회사는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했었어? 그냥 실권시켰었죠. 그리고 설립 시에만 한 번 더 기회를 줬었고 실권 절차로. 유한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유한회사는 실권 절차 유한회사는 이 얘기가 아니네. 자, 유한회사는 자, 납입이 돼야지만 효력이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납입이 돼야지만. 다만 이익 배당에 관한 권리만큼은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 기일부터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익 배당에 관한 권리만큼을 먼저 취득하고 그리고 등기가 있으면 나머지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물의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출자 인수인의 지위와 배당 청구권이에요. 자, A란 자가 출자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모두 완료해야지만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때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취득한다? 등기를 한 때에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사이에 회사가 이익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자, 결의가 있게 되면 구체적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A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A도 배당금 지급 청구권만큼은 요때부터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결의한 때 배당받을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퀴즈를 보시면 자, A는 회사에 대해서 이익 배당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놔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익 배당에 관한 권리는 이날부터 가지게 되니까요. 납입을 완료한 때부터 가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A는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의 열람을 자, 자본금 증가 등기 전에 요때 회계장부 좀 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익배당 청구권이 외의 권리는 증자 등기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본금 증가에 따른 책임, 증자 시의 책임도 재산가액 부족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미인수 출자 납입에 대한 책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재산가액 부족에 대한 책임은 현물 출자와 재산인수의 가액이 자 자본금 증가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기재하진 않죠. 그죠? 현물 출자 재산인수를 이때는 어떻게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는 거야.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총회 특별결의에서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 자, 사원총회 특별결의에서
더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특별 결의는 반대한 사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증가 결의에 동의한 사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한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원의 책임은요. 스스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늘 똑같아요. 다음, 미인수 출자 등의 책임입니다. 자본금 증가 후에 봤더니 자, 증자 시에는 인수와 납입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다면 자, 증자 시에 출자 인수에 대한 책임은 이사 감사만 부담합니다. 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업무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인수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그리고 자, 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사와 감사가 연대하여 납입을 하라라는 방식으로 자, 납입담보 책임도 부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거죠. 주식회사와 이 부분 달라요. 다음 기타 내용. 자, 유한회사는 증자 시에도 재산 인수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증자 시에도 재산 인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자 시에도 사후 증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 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증가 후, 즉 등기 후에 봤더니 등기 후에 2년 내에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원총회 특별 결의로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거죠. 주식회사는 증자 시에는 재산 인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 증자가 없어요. 하지만 유한회사는 증자 시에도 재산 인수가 있다 보니까 자, 증자 시에도 등기가 효력 요건이 되다 보니까 재산 인수를 규제하고 재산 인수가 있다 보니까 증자 시에도 재산 인수가 있다 보니까 사후 증자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에요. 자, 다음 위법한 증자에 대해서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유 규정을 준용하고요. 다만 제소권자가 사원이사 감사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자, 신주의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겠죠. 왜?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요. 증자 시에. 다음 자본금 감소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감소도 정관 변경이 필요하니 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라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결손 보전 목적 감자에 사원총회 보통 결의로 완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자본금이 정관기재 사항이니까 무조건 특별 결의예요. 다음 기타 내용은 주식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사가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 감사에 대한 제출 그리고 사원총회에 대한 승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유한회사는 그 기한이 감사에 대한 이런 서류 제출의 기한 같은 게 주식회사보다 좀 짧아요. 6주 전이 아니라 4주 전 제출하라. 감사는 받은 날로부터 4주 내가 아니라 3주 내에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기한이 좀 짧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경우가 90%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냥 감사에 관한 절차는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사원총회의 승인. 이것도 주식회사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입법이 좀 미비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원총회 1주간 전부터 본점 5년간 비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점 비치에 대한 규정이 유한회사에는 없어요.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법이 미비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다음 자, 주식회사와 다른 점. 이거 중요하죠. 대차 대조표에 대한 공고 규정이 유한회사에는 없습니다. 다음 회계장부 열람권은 주식회사와 그냥 같은 규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다음 준비금. 자, 주식회사와 같이 준비금에 대한 규정이 유한회사에도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똑같이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준비금을요. 결손 보전에만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정말로 자, 무상증자, 감액 안 됩니다. 유한회사는 준비금을 결손 보전에만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상증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요. 감액도 안 되고요. 자, 다음은 이익배당. 자, 이익배당에 관해서 자, 배당 가능 이익 범위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 주식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익배당에 관해서는요. 원칙은 각 사원의 출자자 수에 따라야 하지만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해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류 주식이란 규정이 없고 이렇게 정관에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배당은 유한회사에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식 배당은 안 될 것이고요. 현물 배당도 주식회사에 최근에 도입되었거든요. 유한회사에는 아직 입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회사랑 주식회사랑 다른 점들 비교해 놓은 건데요. 이거 작년 강의 노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비교해 보시면 훨씬 내용이 많을 거예요. 제가 모든 규정을 다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 정리하실 때 각 파트별로 모든 규정 쫙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나중에 막판에 정리하실 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한명회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명회사의 설립부터 보도록 하면요. 설립, 정관을 작성하고요. 설립 등기하면 그만입니다. 뭐 별도의 뭐 출자의 이행 이런 절차가 한명회사에는 전혀 없어요. 자, 이때 정관을 작성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회사는 1인 사원에 의한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쭉 기재를 하게 되고요. 자,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등이 이제 정관에 사원마다 다 따로따로 기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한명회사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등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이제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원 중에서 특별히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했다면, 그러면 대표할 사원의 주소만 기재하고요. 다른 사원들은 주소는 좀 민감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원의 주소는 등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요. 모든 회사가 동일해요.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주식회사도요. 대표이사만 주소를 등기해요. 다른 이사들은 주소까지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권자가 있다면 주소는 대표권자만 등기해요. 자, 다음은 설립의 무효와 취소의 소인데요. 자, 제소권자 보시면 설립 무효의 소는 사원에 하나요. 설립 취소의 소는 취소권 있는 자에 하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사원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의 입사. 사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한 능력자도 회사의 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자, 제한 능력자가 회사의, 특히 미성년자가 중요한데요. 미성년자가 한명회사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따 보겠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사원이 되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요. 이 자체로 회사 설립 취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또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는 한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한 능력자 중에 피성년 후견인은요. 자체로 한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성년 후견에 계시는 무한책임 사원의 당연 종임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을 사원으로 뽑자마자 종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양으로 2번 요건. 자, 사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결국 정관의 사원으로 기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총사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자, 총사원의 동의로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자, 회사와 입사계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고 동시에 정관이 변경됨으로써 사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총사원의 동의를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이 2개가 1타 2피 2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로 보고 있고요. 다음 미성년자인 사원은요. 미성년자인 사원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무한책임 사원이 돼야 되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설립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일단 사원이 될 때 한 번만 허락을 받았다면요. 이후에 사원 자격으로 인한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능력자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사원의 퇴사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물적회사에는 퇴사란 제도가 없습니다. 굳이 퇴사란 제도를 찾자면 자, 주식의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든지 상환 주식을 상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사원의 퇴사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적회사는요. 사원이 적극적으로 나 퇴사할래 라고 하고선 퇴사할 수가 있어요. 또 사원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퇴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퇴사란 일정한 사유에 의해 사원의 지위를 절대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퇴사하는 사원은 펀드 환급과 비슷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분을 환급한다라고 부르는데요. 퇴사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명회사의 사원,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은요. 그 가액을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노무나 신용을 출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노무나 신용을 출자했을 때에도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방식으로 이 가치를 평가해서
금전으로 지분을 환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상호 변경 청구권. 자,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이 된다면 이 상호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상법상 책임을 이 퇴사한 사원이 부담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퇴사한 사원은 그 상호 중에 사용되어 있는 나의 이름을 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퇴사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정 퇴사 사유들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퇴사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원의 사성파입니다. 자, 사원의 사망, 성년회의 개시, 파산은 당연 퇴사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정관의 퇴사 사유를 정하거나 아니면 총사원의 동의로서도 퇴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바꾸는 것이죠. 또한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면 지분 전부 양도하면 지분이 하나도 없으니 자동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 되겠죠. 자, 다른 사원 전후 동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지분 압류 채권자가 회사를 퇴사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설립 무효 취소 판결이 특정한 사원 때문에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땐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로 나머지 사원들 전원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때 그 문제가 있었던 특정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다음, 자, 회사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회사가 해산을 했을 때, 자, 그 해산 사유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라면 나중에 배웁니다. 그때는 회사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때 사실상 전부 동의인 것이 사원의 일부만 동의했다면 반대한 사원은요, 퇴사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거든요. 야, 우리 5명 모여봐. 회사 계속할래 말래? 자, 4명은 동의했어. 계속하자. 한 명은 나 반대. 반대한 순간 탕! 이제 전원동의다. 이런 식으로 북한식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퇴사 간주해 버림으로써 이렇게 퇴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사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임의 퇴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종신까지 어느 사원 죽을 때까지 존속할 것으로 정했다라면 아니 우리 회사 문 닫을 때까지 퇴사를 못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퇴사를 할 수 있느냐? 6개월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연도 말에 하나여 퇴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에요. 자, 미리 회사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회사가 출자를 환급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퇴사하니까. 그 출자를 환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영업연도 말에 퇴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퇴사를 할 때 지분을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펀드랑 똑같은 거야. 펀드 가입할 때 200만 원 냈어. 펀드 해지할 때 200만 원 받아요? 아니지. 그 투자 성과에 따라서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환급할 때에도 그동안의 실적을 어떻게 해야 돼? 결산을 통해서 산정해 봐야 돼. 그래서 출자 가액이 너 200만 원 처음에 출자했지만 지금 평가해 보니까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3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산을 해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결산을 하기 위해서 영업연도 말에 퇴사하라고 한 것이에요. 다만 부득이하면 예고 뭐고 없습니다. 영업연도 말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명. 자, 제명이라는 것은 그 사원을 쫓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거지요. 사원의 이름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 때나 함부로 제명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일정한 제명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제명의 사유가 있을 때, 자,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는 것이 사원총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명합자 회사에는 사원총회란 개념이 없습니다. 유한책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자, 사원 우리 회사에 5명이 있어요. 5명 중에 3명 이상만 동의서에 사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명 중에, 미안합니다. 우리 회사 사원이 6명이라고 해요. 6명. 6명 중에 A란 사원을 제명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를 제외한, 다른 사원이니까 A란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서 3명만 제명에다가 동의서에 사인하면 되는 거야. 그걸 법원에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제명 사유가 타당하구나 라고 하면 제명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원, 그 제명시킬 사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을 때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 청구할 때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 3명 이상 동의한다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동의서를 제출해야지만 법원에서 제명을 선고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명된 사원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지분을 환급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제명 선고가 오늘 제명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3년 있다가 선고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제명 선고 당시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환급을 해줘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 즉 지분의 환급의 문제는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환급을 해주고요. 다만 자 환급이 한참 있다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법정이자 정도는 붙여주라라는 것이에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규정입니다. 자, 어떤 사유로서 이제 제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무들을 위반했을 때 이때 제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보겠지만요. 사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출자 의무예요. 무한책임이건 유한책임이건 출자 의무 없는 사원은 있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원의 제명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의무로서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한책임 사원은 이따 보겠지만 경업금지 의무와 자기거래금지 의무 두 가지를 부담하는데요. 경업금지 의무는 중요한 의무지만 자기거래금지 의무는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선 중요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제명사유지만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은 자 물적회사와 달리 한명합자회사는 사원이 곧 누굽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회사의 소유자가 회사와 거래를 좀 하면서 손해 좀 끼친다는데 뭐 그게 뭐 어때서 소유자인데. 그래서 자기거래금지를요 좀 완화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경업은 회사의 소유자란 놈이 딴 주머니를 차? 이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명할 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제명사유지만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은 제명사유까지는 아닙니다. 다음, 자, 그 사원이 업무 집행을 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도 제명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그것도 중요한 사유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자, 수인의 사원을 제명할 때요. 자, 우리 회사 사원이 예를 들어 7명이야. 그 중에 2명을 제명하려고 그래. 그러면 각각의 사원에 대해서 나머지 5명의 의사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 야, 이 2명 제명하는데 동의해 말어. 야, 둘 다 동의하건 둘 다 반대하건 이렇게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고요. 다음, 제명이라는 것은 왜 인정하는 제도일까요? 자, 우리 회사 사원 6명, 7명 중에서 2명이 자꾸 뜻이 맞지 않아. 얘가 그리고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어. 그러면은 얘를 제명을 통해서 퇴사시키고 나머지 5명이 회사를 뭘 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잖아요.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제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이 나머지 사원을 제명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해산해버립니다. 제명이란 것은 회사를 계속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명을 통해서 회사를 해산시키는 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사원이 2명밖에 없는 회사는요 제명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제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죠. 다음, 사원의 지분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사원은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의 의결권, 한 개의 지분만을 가집니다. 이것을 지분 단수주의라고 부른다 이거죠. 다만 자녀재산 분배를 하거나 배당 같은 걸 할 때는 그때는 출자 많이 한 놈이 많이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그래서 자, 출자 가액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크기는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익권은 다 동일해. 출자 가액 상관없이. 하지만 자의권은 출자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다른 정함할 수 있고요. 다음, 지분의 양도. 자, 인적 회사는 사원들 간의 인적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회사의 사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의 양도에는요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문상 다른 사원의 동의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전원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다음, 지분의 압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이번 지문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사원의 지분이 전부건 일부건 양도된다면 새로운 사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텐데 정관 변경은 모든 사원이 다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주식회사에서도요.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한 지명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없이도 정관이 자체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자, 사원의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사원의 지분 양도라든지 이렇게
어떤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정관이 바뀔 수밖에 없을 때에는요. 해당 요건, 해당 사건 발생을 위한 요건만 갖추면 정관은 총사운동이란 것 없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자, 내가 지분을 일부 양도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이 등장을 할 때 다른 사원 전원만 동의하면 지분이 양도되고 동시에 정관도 바뀌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원이 사망을 하고, 자, 사원의 사망 시에는 원칙으로 환급이에요. 그러면 사원의 이름이 지워져야 되겠죠. 그때 사원의 사망에 의한 정관 변경, 총사원 동의가 필요할까요? 나는 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여전히 우리 회사 사원으로 남겨두자, 정관에 남겨두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원이 사망하면 정관은 그 사원의 이름이 그 자체로 그냥 지워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원의 지분이 상속된다면 A라는 사원이 사망을 하고 그 사원의 지분이 B에게 상속됐어. 그럼 새로운 사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B라는 이름이 정관에 기재되는데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사원이 사망하고 사원의 지분이, 물론 상속은 예외적인 거예요. 상속이 된다면 상속과 동시에 다른 사원 동의 없이 정관은 그냥 바뀌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한 지명 변경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지분의 압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의 압류라는 것은 사원의 지분을 사후적으로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말해요. 사원의 지분의 압류란. 그러니 이 사원이라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의 담보물을 처분해서라도 내 채권 회수에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지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 사원을 퇴사시켜버리면 회사로부터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이걸 가지고서 내 채권 회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요. 자, 먼저 그 지분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내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지분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 채권 회수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이익의 배당과 장래 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한다?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는 자의권과 관련해서 지분 압류가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원이 스스로 퇴사하면 지분 환급이 알아서 되겠지만 얘가 퇴사 스스로 안 하면 내가 퇴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분 압류 채권자의 퇴사 청구권이에요. 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왜 영업연도 말에 퇴사합니까? 지분 가액을 평가해야 되니까 결산을 해봐야지 평가할 수 있으니까 영업연도 말에 퇴사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도 그 환급 금액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6개월 전에 예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임의 퇴사와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자, 내가 6개월 전에 얘 퇴사시키라고 예고를 했어. 그러면 꼭 이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야, 돈 갚아 아무리 지랄을 해도 안 갚아. 근데 야, 퇴사해라. 그럼 그때서야 어떻게든 얘가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갚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퇴사를 예고했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내가 담보를 좀 더 맡길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굳이 얘를 퇴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퇴사 청구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 다음 지분의 상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의 사망은 퇴사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의 사망은 퇴사 원인이기 때문에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사망을 하면 얘를 퇴사시키고 그 지분의 환급 부분을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사원들이 원한다면 굳이 상속을 금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관의 규정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동인수와 유사한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어요. 하단에 살짝 구경해보면 자, 하단에 61번 각주입니다. 자, 먼저 상속인에게도 선택권을 줍니다. 자,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해서 제가 상속받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환급해 주십시오. 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되고요.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이러한 통지 없이 3개월을 그냥 경과하면 원칙으로 가야 되겠죠. 원칙은 뭐야? 원칙은 환급이잖아. 그래서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분을 원칙대로 환급해 주는 것이에요. 제가 각주에 넣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자,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통지도
그중 한 사람한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동인수와 같은 규정을 상법에서 마련하고 있어요. 자, 다음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자, 원칙은 퇴사예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 상속시키는 예외가 있어요. 바로 해산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원이 사망했을 때에는 퇴사시키지 않고 무조건 상속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회사가 문 닫고 자녀재산 분배를 앞두고 있잖아요. 회사가 해산을 하면 빚 갚을 거 다 갚고 자녀재산 분배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야야야 너 상속받고 일단 기다려. 너 지금 환급 안 해. 일단 상속받아. 라고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자녀재산 분배할 때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의 규정이 있건 없건 해산 후에 사원의 사망은 당연 상속입니다. 다음 사원의 출자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의 출자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원은 정관에 의해서 확정된 출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사원은 출자 의무를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가지고 출자 의무는 사원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라고도 표현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정관으로도 무출자 사원을 정할 수 있을까요? 출자 의무가 없는 사원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돈 10원이라도 출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합니다. 다음 출자의 종류. 자,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 가액과 상관없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자 가액을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요. 무한책임 사원은 노무나 신용 출자가 가능하다. 아주 중요하죠. 다음, 자, 사원이 출자를 할 때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를 출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채권도 금전적 가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채권을 출자한 사원은 마치 이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자,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요. 혹시라도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 거예요. 첫 번째, 원금 책임져야 되고요. 원금 대신 줘야 되고요. 이자도 대신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출자 사원은 그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다음, 자, 동일한 4번 출자의 이행기 보겠습니다. 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자본 충실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원의 출자를 일정 시기까지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원의 출자의 이행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출자를 이행은 해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출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퇴사 사유예요. 제명 사유예요. 제명 사유. 이행을 하긴 해야 돼. 다만 이행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회사가 해산을 하고 청산 중이라면 빨리 빚 갚고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산 중의 회사의 경우 또는 해산 후 회사의 경우라면 회사의 현존 재산으로는 회사의 빚을 갚는데 부족하다면 청산인은요 각 사원에게 출자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시기가 되었건 안 되었건 출자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손익분배는 민법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원의 책임 보겠습니다. 자, 사원의 책임이 민법상 보증인의 책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자, 그러니까 회사의 돈으로 다 갚을 수 있으면 사원의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개털이야. 결국엔 둘 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원은 1차 책임자입니까? 2차 책임자입니까? 2차 책임자죠. 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사원이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요. 두 번째, 사원의 책임의 한도에 대해서 출자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표현이 전혀 없죠. 그냥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사원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연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무한 연대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즉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변제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는 이 사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의 책임은 직접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원의 책임은 2차 책임이면서 무한 책임이면서
직접 연대 책임으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요 2차 책임을 진다라는 점에서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변권을 가집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중 요 2차적인 성격 때문에 가지는 항변들이에요. 자, 채권자가 사원에게 와서 돈 달라고 했어요. 그때 사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있다. 또는 회사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다. 라는 걸 주장하면서 회사가 와서 받아라 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항변 또는 검색의 항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회사의 변제의 자력이 있고 그리고 그 집행이 쉽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사원은 회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민법상 보증인이 가지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최고 검색의 항변이라고 불러요. 최고는 뭔가를 시키는 거죠. 야, 회사한테 가서 받아라 라고 시키면서, 검색은 뒤져본다는 거죠. 야, 회사 뒤져봐. 회사 금고 열어보면 돈 있어. 라고 하면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이에요. 다음 두 번째, 회사의 항변을 끌어다 쓴다,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는 야, 석 달 있다가 팔아 라고 그 지급을 유예해 줬어요. 회사에 대해서 유예해 줬거든요. 근데 사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도 사원이 야, 회사도 3개월 미뤄줬잖아, 나도 3개월 있다가 갚을게 라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항변을 사원이 끌어다 쓴다, 원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 회사의 상계권 등을 원용할 수 있는 것도 회사의 항변을 원용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 책임의 기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자칭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표현이사와 같은 외관주의 규정입니다. 자, 사원이 아닌 자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자를 사원이라고 오인한 자가 있어. 오인이라는 것은 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죠? 알면서도 오인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라고? 사원과 동일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에요. 외관주의 규정입니다. 다음, 신입사원. 자, 회사 성립 후에 사원이 되었어요. 자,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이제 갓 부담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가입 전에 존재하던 채무에 대해서도요, 무한 책임을 똑같이 부담합니다.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라고 한 것이고요. 다음, 퇴사사원. 자, 퇴사한 사원은 더 이상 사원이 아니게 된 것이죠. 자, 퇴사사원은 자,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퇴사 시점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제명으로 퇴사하게 됐다. 그러면 제명 선고한 시점이 퇴사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명 시점이 아니라 등기 시점이 기준이래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아요. 자, 퇴사, 등기를 하기 전 내가 무한 책임을 부담하던 그 채무들에 대해서 2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등기 후 2년간은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사원의 책임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한명합자 회사에서는요, 늘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적지 마세요. 증가는 무조건 소급 적용을 해요. 사원의 책임이 증가는. 그리고 사원의 책임의 감소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다른 표로 같이 볼게요. 적지 마세요. 다음, 해산의 경우. 해산은 애프터 서비스를 좀 길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산의 경우도 자, 등기 시점이 기준이에요. 해산 시점이 아니라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애프터 서비스 5년입니다. 5년 해산은.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10분 쉬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